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인공지능이 쏘아올린 변화는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전력망, 원전, 중공업까지 우리 제조업 전체를 다시 한번 뒤흔들고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가 잡아야 할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김정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요즘 이슈가 국내와 그 해외 이슈가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렇죠. 세계 속의 한국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어마어마하게 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도 잠정 경제 성장률을 2%대 한 중반 정도로 올린다. 네. 이런 뉴스도 읽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반도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정말 운이 좋죠. 운이 좋다. 예. 네.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건데 네. 사실은 우리가 잘했다기보다 세계가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2023년 1분기 SK 하이닉스의 이익 상태가 어땠느냐?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진 거지 이게? 요 몇 년 사이에? 그건 AI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AI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누구도. 오픈 AI도 상상하지 못했고 오픈 AI에다가 대부분 자금을 투입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서요.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나왔잖아요. 네, 네. 그 직전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챗GPT가 딱 나오고 며칠 지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엄청나게 뛰게 되잖아요.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거기에 인간이 다르게 반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네. 다르게 반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AI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그건 이세돌 몇 단위 바둑하면 그런 거나 하는 건가 보다 그랬잖아요. 네. 챗GPT 나올 때도 만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한번 내보자. 그런데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마치 저는 가요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가요가 뜰지 안 뜰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보자 했는데 빵 터진 거예요. 이게 정확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챗GPT가 빵 터진 거예요. 왜 갑자기 빵 터졌냐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쓰기 시작하니까 네. 이거 되겠네 하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픈 AI 당연히 투자를 한 거고 또 구글도 투자하고 네. 아마존도 투자하고 오만 대들이 다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핵심은 GPU인데 GPU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고 보니까 이 메모리가 문제인 겁니다. 네. 메모리는 반도체 중에 정말 한심한 반도체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주 단적인 비교를 해보자면 그 로직 반도체들이 몇 나노 따지잖아요. 그게 10나노를 넘어서서 7나노, 3나노, 2나노 가잖아요. 네. 그런데 D램은 어떠냐? 아직도 10몇 나노입니다.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건. 왜? 그 메모리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 저장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안에. 네. 커패시터라고 하는 저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로직 반도체는 회로만 줄이면 돼요. 네. 근데 D램 이 메모리는 회로를 가늘게 해도 아무리 해봐야 커패시터라고 하는 이 창고를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직 반도체 CPU라든가 GPU는 성능이 매우 좋아지는데 메모리는 안 좋아져요. 네. 그냥 옛날 그 상태로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로직 반도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게 메모리였던 거고 그래서 심지어 슬레이브 엘리먼트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져 있는 거죠. 노예 요소. 아무튼 노비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데나 따라다니는 거고 그냥 따라오라면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네네. 되는 거고 따라만 주도적으로는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메모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네. HBM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고요. 이 HBM을 하다가 보니까 메모리의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HBM이라고 하는 거는 D램을 네. 여러 겹 쌓아 올린 겁니다. 네. 여러 겹 쌓아 올렸는데 그거를 쌓아 올리게 되면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연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거를 SK 하이닉스가
뭐 어쩌면 우연히 선견 지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삼성전자는 포기했어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네네. SK 하이닉스는 붙들고 있었어요. 끝까지. 근데 그게 뻥 터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겁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네. 가속기라고 하는 걸 만들 네네. 때 자기들은 GPU를 잘 만들고 있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성능도 좋은데 메모리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속 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HBM을 해보니까 네.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HBM 주문을 늘리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대박이 난 거고 삼성전자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예전에 포기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HBM을 이제 대량 생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HBM은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구멍을 뚫어서 용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 겹 쌓이니까 그걸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불량품이 많아지는 거예요. 못 쓰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수율이라고 하는 거 네네. 그게 한 50% 정도 지금은 한 80% 넘어왔다 그러던데 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자, 생산 능력은 제한돼 있는데 HBM 엄청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보니까 D램 버리는 D램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웨이퍼들을 버려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 D램을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니까 일반 D램도 공급 부족 상태로 가게 된 거고 일반 D램 가격도 폭등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PC 만들기도 쉽지 않고 스마트폰 만들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뭘 잘해서라기보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2022년에 그런 그 정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상황을 놀랍게 벗어나게 된 거죠 지금. 네. 예. 뭐 운도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무명 가수가 노래 연습 계속 하고 있었고 네. 음반 계속 내고 있었고 그런데 어떤 그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진 뭐 그런 상황도 좀 연상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걸 포기한 겁니다. 중간에 2019년에. 이거 해봐야 돈도 안 되는 거 뭐. 그 와중에 붙들고 있었던 SK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단했죠. 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오셨으니까. 과거에는 반도체하면 일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도권 우리가 가지고 온 것 같고. 지금 한국 반도체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뭔가 특별한 계기? 어떤 뭐 우연이든 필연이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국이라고 하는 요인이 있었고 분명히 있었죠. 또 네. 일본 사람들의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게 족쇄가 됐습니다. 네. 우리는 장인 정신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잖아요. 일단 후하게 그렇지 평가하죠. 않아요. 장인 정신 물론 기왕 뭘 할 거면 잘하는 게 좋지만 그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일본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게 됐던 건데 자 미국 요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이 도대체 왜 거기에 나오는가 원래 D램은 인텔의 주 종목이었습니다. 세계 D램 공급량의 80%를 인텔이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텔은 메모리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걸 쫓아온 거예요. 네. 일본이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쫓아오기 시작했고 1973년에 오일 쇼크가 났을 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다가 보니까 인텔은 투자를 줄였는데 일본은 계속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의 실력이 좋아졌고 가성비가 좋아졌고 네. 인텔은 팔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이 D램 시장의 80%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네. 인텔 거를 다 가져갔어요. 일본이. 네. 자,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얘들 뭐야? 얘들 뭐야? 그래서 일본의 목을 잡죠. 네. 그래서 1986년에 그 반도체 협정이라고 네네. 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 일본이 쓰는 반도체의 몇 %는 수입품을 써, 미제 수입품을 써라고 하고 또 값은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없어. 네. 이렇게 딱 제한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제한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무렵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면 스티브 잡스가 PC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스티브 잡스 PC는 남들은 흉내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시스템 자체가 딱 이제 고정돼, 그러니까 열어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철저하게 그 이 지적재산권 제한을 걸어서 네. 그거는 확산이 잘 안 됐습니다. 애플의 맥킨토시라고 하는 거. 그런데 IBM이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IBM은
구조를 좀 널널하게 만들었어요. 호환 기종이 막 나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호환 기종이 나오게 되고 싸구려 PC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대만제, 한국제 PC 이런 것들인 거예요. 청계천제, 뭐 네. 용산제 PC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게 IBM이었어요. IBM PC라고 하는 거. 그게 호환 기종을 네. 열어버린 겁니다. 개방하니까 역시 옆에 우후죽순 뭔가 생길 수 있는 플랫폼이 돼버리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싸구려입니다. 네. 싸구려고 또 허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명도 길지 않고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여야 되는가? 싸구려 PC에 네. 그럼 싼 반도체여야 되는 싸구려 건가요? 반도체여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싸구려 반도체가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거죠. 메이드 바이 삼성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삼성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1987년 말인가 86년 말인가 이명철 회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네네. 투자만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한테 넘긴 거죠. 이건희 회장은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시기 딱 그 시기입니다. 네. 그래. 그래서 그 이전까지 반도체 투자해놓은 그 빚 때문에 삼성이 망한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네. 완전히 그거 빚 다 갚고 그리고도 돈이 뭐 엄청나게 남을 정도로 대박이 난 상태예요. 네. 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도 싸구려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안 했어요. 시류를 안 못했어요. 탔군요. 네. 미국이 못하게 막았고 네. 예, 반도체 협정을 가지고 값을 어느 정도 못 낮추게 했고 그다음에 저가 반도체를 만들기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장인 정신 때문인가요? 그렇죠. 더욱더 정교하고 수명이 긴 거. 그래서 수명 25년짜리 이런 거예요. PC에 25년짜리 반도체를 쓴다는 건 난센스예요. 그럼 그건 어디 용도였느냐? 메인프레임 용도였습니다. 1970년대의 반도체들을 보면 집체만 하잖아요. IBM 반도체들. 그런 거 용도였던 거예요. 그걸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PC, 싸구려 컴퓨터의 시대가 되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한국 기업들, 대만 기업들이 이제 활개를 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많이 만들다 보니까 실력도 실력 좋아지게 좋아지고. 된 거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세계 패권도 이제 역사 보면 쭉 흘러가듯이 예. 이제 제조업 이런 패권도 쭉 흘러가서 지금 결국은 일본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막 이렇게 소니 하면은 정말 고가에 비싸고 꼭 생일 때 가져야 되는 뭐 예.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소니 어디 갔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옛날 옛적 얘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제조업이 이제 한국 잘한다. 중국은 뭐 저가하고 싸구려고 고장나고 이러다가 이제 제조업하면 그냥 중국입니다. 네,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흐름 속에서 사실은 지금 중국이 너무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제조업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성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국의 제조업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이 아니었다면 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지금쯤 다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다 무너졌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이 그렇고요.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 기미가 우리나라의 지방도시들이 다 그대로 나타났었잖아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게 왜 그걸 걱정하는 상황이 됐느냐. 산업이 죽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일감이 사라지니까. 네. 석유화학 단지 저 여순이 뭐 이런데 일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의 가성비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조선업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한때는 50% 이랬었는데 그게 1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일본은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그 이유가 뭐냐? 중국 조선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성비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들이 받는 그 가격을 받고는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반도체도 그랬었거든요. 반도체도 화웨이가 반도체를 정말 설계를 잘했습니다. 네. 예. 지금도 잘하지만 그래서 이 화웨이 스마트폰이 22년인가 2020년인가 정확히 그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 갤럭시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어요.
한때 넘어섰어요. 네. 쫙 치고 올라와서 넘어섰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TSMC로 하여금 화웨이 반도체 만들어주지 마. 네. 네. 이렇게 하니까 화웨이는 네.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설계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실물로 만들어주는 거는 TSMC가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걸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 화웨이는 반도체를 구할 수 없게 된 거고 스마트폰도 만들 수 없게 된 거고 네. 네. 그래서 갤럭시가 살아남았습니다.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떻게 됐을까? 이미 넘어갔다. 다 먹혔을 것이다. 예. 네. 그런데 그 구체적 과정은 뭐였을까? 그거는 한국의 인재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넘어갔었거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니까.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니까 삼성전자, SK 여기서 근무하던 기라성 같은 네. 인재들이. 인재들 다 거기 가서 뭐 자기들 뭐 거기 협력업체 만들고 거기에 임원되고 뭐 수업 지금도 많을걸요 아마. 네. 그나마 미국이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거 안 했으면 아마 다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 거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 어쨌든 미중 경쟁이 계속 가열되고 있고 사실은 더 뭐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은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는 더 기회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엄청나게 합니까? 기회를 맞이한 거죠. 네. 미국이 중국을 잘라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공간이- 살아난 거예요. 아, 그게 조방원.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산업들 다 그겁니다. 예. 네. 예를 들어 조선산업 네. 생각해 보시면 이제 미국이 한국 없으면 안 되잖아요. 조선. 그런데 배 제일 잘 만드는데 제일 싸게 만드는데 제일 빨리 만드는데 어디냐? 중국이에요. 물론 LNG 선박 같은 거는 기술이 안 되지만 그게 아니고 배 껍데기 만드는 거는 최소한 중국이 제일 잘해요. 제일 빨리 하고 제일 싸게 만들고 제일 대량으로. 한국은 거기에 비교가 안 돼요. 속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다만 정교함은 우리가 잘한다. 또 원자력 발전 네. 원전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수출하는 데가 어디냐? 러시아, 중국이에요. 근데 이거 다 잘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잘하는 데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아, 그래서 기회가 왔다. 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뜨고 있는 모든 산업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네. 대부분 중국이 더 잘합니다. 한번 보세요. 전력, 원자력 비슷하거나 중국이 더 가성비가 뛰어나거나 다 그래요. 근데 다 잘려나갔어요, 거기가. 지금 미중 경쟁을 굉장히 안 좋은 변수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압도적인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니 이게 하나의 또 우리한테 그거 도움이 없었으면 우린 됐구나. 망했다니까요. 일본처럼 됐을 거예요. 일본이 왜 다 망했습니까? 한국 때문에 망했잖아요. 한국 기업들의 가성비와 또 그들의 시장 친화적인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네네. 시장 친화적 태도를 일본 기업들이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다 망한 겁니다. 그게 그대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로 왔군요. 똑같이 왔었어요. 똑같이 왔네요. 네. 그리고 중국은 훨씬 더 공격적이었고 훨씬 더 가성비가 가성비 좋았고 좋죠. 워낙 노동력도 많고. 예. 그런데 미국이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 중국을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참가할 수 없는 시장이 생겨난 거예요. 네네. 그렇게 새로 생겨난 시장에서의 최강자는 누구냐? 한국인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교수님. 85년에 그 플라자 합의로 사실은 이제 미국이 독일하고 일본 막 목 조른 거잖아요. 네네. 걔네들이 너무 이제 커가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라자 합의 있었지, 이제 환율 문제 건드렸지. 그 다음 해에 반도체 그 협정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저 미국 인간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우리는 미국 덕분에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럼요. 아.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진짜요? 단지 미국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게. 의도는 아니었겠죠. 네. 미국이 그걸 한국을 뭐 좋게 만들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중국이 너무 중국을 때리기,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략을 짜다 보니까 예, 우리는 반사 이익인 거고요. 그렇군요. 어부지리인 거죠, 우리는. 재밌네요. 그 구조가. 네. 그럼 이제 쭉 미중 경쟁이 계속 지속돼야 되겠는데요. 우리 제조업만 본다면. 뭐 앞으로 그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네. 지금 우리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 조방원이라고 하는 게 다 사양 산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원전도 이제 뭐 그렇고 조선은 사실 그 대우조선도 몇 년 전에 네. 이제 일이 크게 났었고 이 그거 다 방사는 2차 대전 직후에 만들어졌거나 2차 대전 때 만들어졌거나 뭐 그런 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때 이슈였던 게 갑자기 확 뜨고 있어서 예. 아니 이게 다시 21세기 뭐 인공지능 얘기하는데 다시 우리 제조업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중국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음. 그 중국의 역할을 누가 맡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고 있다. 예, 한국이 1970년대, 80년대에 주도했던. 거쳤던 그 과정을 지금 다시 거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재밌네요. 이게 네. 수명이 짧습니다. 뭐 왜? 영원하지 않아. 낡은 산업이잖아요. 누구라도 따라올 수 있는 산업인 겁니다, 이게. 기술이 뭐 우리가 독특하게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만 숙련공들이 다른 데는 없다. 네, 네. 우리는 그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산업들인 거죠. 왜?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고 네네. 이미 교과서적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럴 만한 나라들이 많죠, 지금. 베트남, 네. 폴란드, 멕시코, 인도 이런 나라들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어요. 예, 터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남들이 따라올 수 있는 분야예요. 그 이전에 뭔가를 우리 해야 그래서 되는 거죠. 엄청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군요. 항상 예. 이 후발 주자들이 언제 치고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네.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차 그야말로 유망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기차의 핵심은 또 배터리이니까 네, 네.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차와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휴머노이드 로봇도 배터리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전기차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전기차는 배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배터리를 먹을 수 있는 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차 바닥 한가득 배터리를 깔아 놓을 수 있습니다. 네. 로봇은요. 네. 요 뱃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용량이 한계가 있네요. 용량의 한계가 있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가다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공장에서 그거 하다가 멈추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전기를 계속 달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많을 것이고. 자, 그러면 배터리의 성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우리나라의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중국산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저가 배터리이고 네. LFP 배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LFP. 예, 네. 리튬, 철. 아. F가 철이잖아요. 네. P 인산염 배터리. 요거예요. 이거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네. 우리는 3원계 배터리라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요걸로 구성된 배터리예요. 네. 요건 비싸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국산 배터리가 완전히 석권을 했어요. 싸니까. 그리고 굳이 3원계 배터리를 쓸 이유가 없다. 이거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오래 쓸 수 있는데 비싸요. 우리나라는 그걸 한 거예요. 사실은 LFP 배터리도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중국에다가 넘겨준 거고 네. 한국 엔지니어들이 중국 가서 만든 거고 사실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다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이 전기차들이 요즘에 이제 소비자들이 좀 몇 년 써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전기차가 뭔지도 잘 모르고. 네. 써보니까 이제 중국산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배터리를 너무 자주 갈아야 돼. 오래 가지 못하는군요. 예. 네. 오래가지 못하고 밀도도 낮고 그리고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도 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빨리 하자면 좀 위험해요. 아. 한국산은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고 네. 그리고 2027년까지 삼성 SDI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거를 네네. 출시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이건 뭐냐면 지금 그 배터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속에 액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액체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체 서로 다른 액체가 중간에 칸막이가 하나 있어서 서로 분리가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온 교환을 하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녹기가 쉽대요. 녹으면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삼원계 배터리의 위험성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게 속에 액체를 다 없애고 다 고체로 만드는 건데 2027년에 삼성 SDI에서 그것을 출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지금 시험하고 있대요. 시제품들을 이미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중국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한국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왜? 작은 데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중국산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배터리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특히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27년. 생각을 합니다. 근데 27년이면 내년이네요. 내년이에요. 오. 예. 근데 아직도 비싸요. 아직도 비싸대요. 얼마 이제 출시를 얼마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비싼데 만약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게 네. 비싼 일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뭐, 가성비가 맞는 거죠. 뭐 상쇄할 수 있죠. 예. 네네. 인간보다 한 10배 정도 생산성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배터리도 그렇죠. 가성비가 맞는 거죠. 네, 그건 네, 두고 네. 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근데 진짜 신산업은 사실은 두뇌를 만드는 일인데요. 그게 AI 모델들이잖아요. 이거는 한국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왜냐? 인재가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세계에서 AI 관련된 인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다 그럼 어디 실리콘밸리나 중국으로 가나요? 대부분 인재는 실리콘밸리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인재를 대우해 주지 않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예, 대우 안 해요. 그거 뭐 CEO가 대우를 안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네. 남들이 대우를 안 해요. 그 꼴을 못 봐요, 우리는. 나는 1억을 버는데 쟤는 100억을 벌어. 이 꼴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그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력만큼 버는 게 당연하고 대우해줘야 되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나 1억 벌 때 쟤 10억 버는 거 20억 버는 거 못 봐. 약간 뭐 이런 그 것 정도는 때문에. 오케이. 100억을 100억은 버는 건 안 어떠냐. 예를 들어서 네. 이 인재 하나가 네. 만든 제품,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제품이 1년에 1조를 벌어다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1천억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네. 뭐 부가가치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히 줘야 네, 된다고 봐요. 미국은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타에서 야, 내가 원하는 내가 너 찍었는데 너 오면 1억 달러 줄게 이렇게 했어요. 현금으로 그냥 1억 달러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1,500억? 네, 지금 환율로 대충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이 주면 30억이에요. 그러면 실리콘밸리로 가겠냐 여기로 가겠냐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우리 과학 인재들이 네. 그리고 아이들 뭐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아. 미국 간다 그러고 뭐 네, 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재를 잡아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노동조합이 야 우리 성과급 얼마 줘 이거는 하는데 한 명의 뛰어난 개인이 얼마를 받는 거는 우리는 용납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국으로 그 수많은 인재들이 빠져나간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네. 우리는 근데 해결 못한다 그거. 그거 하려면 자기가 창업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조직에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제조 기반들 그것을 가지고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 현상 이거는 몇 년 갈 거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AI의 두뇌를 만드는 일 이거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한 나라의 거의 생존이잖아요. 그걸로 그렇죠. 사활이 정말 달린 건데 네. 예전에는 뭐 군사력, 경제력이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다니까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근본적으로 없다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여기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 새로운 드론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드론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좀 자기가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군대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요거 이런 새로운 거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 뭐 방산업체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직접 군대와 스타트업 그 벤처 기업가도 아니죠. 그냥
자기 창고에서 뭐 만들고 이러는 사람. 그게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제. 그런데 될까? 저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바뀔 때가 됐다. 그리고 예를 들어 농업도 그렇고 재래시장도 그렇고 이 낙후된 데들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모습에 그냥 있는 데들 이제 물러나야 돼요 다. 그러니까 나라가 뭘 보호해줘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데도 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거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 반사 이익을 누리는데 너무 취해 있어요, 사람들이. 와,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도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그냥 밖에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다. 여기서 바뀌어야 우리가 정말 거칠어지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 저희 첫 질문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부터 해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명쾌하게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우리 이제 두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 좀 암울하다. 좀 전반적으로 마지막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지금 우리가 굉장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 놨던 그 산업 기반, 그 제조 기반들,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네.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한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잘했다기보다 이거는 지정학적인 갈등,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부지리를 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낡은 기술들이어서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5년 후에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지금이라도 찾아내야 된다. 지금 주가 뜬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빠질 취해 수 있으면 곤란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산업들로 현재 떠오르는 것들은 보면 그게 AI이고 AI인데 뭐 전력이라든가 반도체 이거라기보다는 AI의 모델이잖아요. 네. 네. 아이디어들. 예. 또 사고하는 방식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거와 그다음에 드론으로 대표되는 무인 무기들. 네. 또 우주 산업.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그런 우주 산업들. 이런 것들이 신산업이잖아요. 또 양자 컴퓨팅 네네네. 이런 것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도 이게 안 돼요. 지금. 하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산업은 몇 년 못 간다. 그러네요. 요즘 네. 그 각국 정상회담 그 스테이먼트 같은 거 끝에 보면은 꼭 우주 협력, 사이버 협력, 인공지능, 양자 네. 꼭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구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거 자신 있어 하는 거는 그 부분은 사실 좀 없는 것도 다 사실이에요. 옛날 것들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갑자기. 알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잠재력도 있고 또 실력도 있지만 이것은 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반사이익을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네.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 어쨌든 미래 동력을 확실하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잠재력을 또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즘 중동전쟁 이후 단기 전망을 극도로 좀 혼란스러운 상태로 규정한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보고서예요. 1월 달에 나왔는데 네. 스위스에 있는 아주 그 유명한 띵크탱크이잖아요. 네. 거기서 전 세계 전문가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위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하는가. 50%가 터모일, 그러니까 네. 극도로 위험하다. 그렇죠. 네네. 라고 본 것이고요. 40%는 언스테이블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90%가 네네.
위험하다라고, 그러니까 매우 위험 50%, 위험 4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거의 다네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보는 거고, 네. 뭐 그거는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음. 좀 그렇다고 봅니다. 교수님 조금 더 거시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00여 명의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지정학적으로 이제 전쟁에 잦아진다는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글들을 보면은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상황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1차 대전 직전 같으면 그게 팍스 브리타니카였잖아요. 네. 영국에 의한 평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진짜 안 제국이었고 네. 그래도 전 세계 바다를 다 영국이 지배를 했고 그러니까 해적이니 뭐 이런 것들이 감히 설칠 생각도 못했던 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강력하게 부상을 했던 거죠. 네. 네, 19세기 말부터 그러면서 영국한테 덤비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자꾸 이제 그래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영국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게 깨져버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 간에 충돌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영국과 독일이 부딪힌 거죠. 네. 사실은 뭐 세르비아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거기에서 발단이 되기는 했지만 1차 네. 대전이라고 하는 게 네. 기본적으로는 영국의 기존 세력들과 독일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서로 부딪힌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미 양쪽 다 부글부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발화 지점이 그렇죠. 된 거죠. 네. 예.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불안불안합니다. 예. 미국이라는 세력이 있는 거고 감히 아무도 못 덤볐는데 덤빈다고 해봐야 테러를 네. 가지고 덤빈 거 9.11 사태라든가 요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아무도 미국에 덤빌 국가는 없었는데 이제 네. 중국이 본격적으로 덤비다가 보니까 중국 편으로 가서 줄을 서는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미국의 경찰 역할이라고 하는 게 느슨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군데군데서 전쟁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지, 곳곳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네. 곳곳에서 전쟁들이 터지거든요. 태국, 캄보디아라든가 곳곳에서 지금 전쟁들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1극이 사라져버리고 규칙 기반의 질서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 힘만이 유일한 믿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 네, 약육강식 시대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교수님?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1차 세계대전 직전과 같다 그러면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무섭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저는 근데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전쟁의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다. 네. 네. 다만 1차 대전 같으면 군인끼리의 전쟁, 참호 전쟁이었던 거고 2차 대전은 비행기를 가지고 싸우는 또 핵 전쟁 이렇게 됐던 건데 네. 지금 이미 시작된 이 전쟁은 핵 전쟁도 아니고 군인끼리만의 전쟁도 아닌데 그냥 총력전이 돼 버렸다. 정말 중요한 거는 경제 전쟁이죠. 네. 서로 상대방 국가의 목줄을 잡고 그걸 가지고 위협하고 또 상대방한테서 뭘 뜯어내고 네. 뭐 하는 이런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고 과거의 전쟁과는 매우 성격과 색채가 다른 그런 전쟁이 이미 지금 시작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이란 전쟁 지금도 뭐 휴전 한 해 만에 MOU를 작성 한 해 만에 여러 가지 날마다 뉴스가 새롭게 나오고 있어서 네. 이렇게 특정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만 단기 전망이 있고 장기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단기 전망 일단 어떻게 보세요? 단기 전망은 예를 들어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네, 떠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전쟁 끝났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반영하는 유가 시장의 흐름은 유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란 전쟁, 그 걸프만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는 몇십 년간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란이 완벽하게 승리하지 않는 한.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란은 이미 테러 국가가 됐습니다. 테러 국가요? 예. 그냥 테러하고 군사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군사행동은 상대방 군대를 상대로 해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네. 테러는 상대방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차별적이죠. 그리고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테러거든요. 네. 지금 이란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란은
요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네네. 정말 그 중동 일대에서 최강의 그렇죠. 군사력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군사력들을 다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군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란의 집권 세력한테는 국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한 건 그들의 권력이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신정체제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죽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뭐 실제 자국민을 죽였었으니까요. 몇천 예, 명을. 예. 네. 몇만 명을 죽였다고 몇만 나오잖아요. 명까지 추산.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국민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 네. 그것만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남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 권력이. 네. 두 번째는 테러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번에 확실하게. 가치를 네. 테러의 가치. 예. 네. 예전에는 감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테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는 겁니다. 돈을 뜯어내든가 네. 아니면 뭐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얻어내든가 네. 아니면 그들을 굴복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란이 그렇게 대단한 테러 국가는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테러를 좀 조장한 게 있었죠.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라든가 네. 후티 반군이라든가 이런 테러를 꾀하는 조직들, 군사 조직을 이란이 돈을 대줘가면서 육성을 하고 하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직접 테러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면서 네.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도해 본 게 테러거든요. 그래서 유조선이라든가 화물선이라든가 이런 네, 거 네. 공격한 거 아닙니까? 민간 선박들. 예. 네. 또 아랍에미레이트의 공항 공격하고 정유 시설들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주변 국가들에. 네. 그랬더니 통한 겁니다. 그게. 통했고 쩔쩔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걸 하고 나서 자기들한테 대한 보복이 별거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네. 이제 테러 국가가 된 거죠. 아. 확실하게 된 거죠. 근데 무슨- 대부분 나라들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예.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네. 유엔이라고 하는 데가 나서서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렇죠.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네. 이제 벌을 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유엔군 파견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찰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또 국제법이 집행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이제 유엔은 없죠, 사실상. 그 유엔을 이끌어가는 게 사실상 미국이었는데 미국 예. 자체가 이제 약간 이탈하고 있어서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미국이 만든 조직이었고 유엔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뜻대로 움직였고 누구나 다 미국의 말을 들었는데 가다가 틀어진 겁니다, 그게. 네. 중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자가 나오면서 네. 유엔이 미국 말을 잘 안 듣게 된 거예요. 네. 네. 유엔 안보리가 자꾸 거부권 행사가 되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 마음에 안 들게 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에이 그럼 나도 안 해. 나 돈도 안 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 경찰 조직이 없어져 버린 거고 네. 그다음부터는 주먹이 우선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상당 부분. 교수님 그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데 테러 국가가 됐다. 그렇다면 미국이 그 자리를 지금 빠져나가서 다시 국내 이슈 혹은 서방계 이슈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란은 이제 앞으로 이제 군 위주, 혁명수비대 위주로 민간 군 할 것 없이 자기네들이 아무 때나 가서 이제 공격하고 말 그대로 테러를 저지르고 그 호르무즈 지나가는 그 배들한테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어. 100%할 거라고 봅니다. 너무 불안한데요? 처음에는 뭐 안 할 거 같기 뭐 그런 척을 할지는 몰라도 그래서 미국을 물러가게 할지는 몰라도 네.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혁명수비대의 입장에서는 네. 그거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본인들 생존 방식이 예. 그쪽으로 그러니까 돈 뜯어내야 되는 거죠. 어디선가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이제 정상적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 나라는. 그렇군요. 네.
휴전 얘기가 들리면 유가가 좀 내려갔다가 네. 다시 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또 올라갔다가 완전히 그 하루에도 몇 번씩 놀라는 뉴스를 보는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그쪽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되고 불안정성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건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제에 너무 안 좋잖아요. 예. 뭐 물류비, 뭐 보험료, 뭐 원자재 가격 지금 우리 사실상 경험하고 있는 건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산업 분야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산업 분야면 당연히 석유와 관련된 거겠죠. 네, 그래서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 네, 이런 데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해운업이라고 봐요. 아, 해운 또 항공 네, 네. 여기일 거라고 봅니다. 해운이 치명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해운 회사들이 돈을 잘 벌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 호르무즈 해협 막히죠. 또 그 홍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그 홍해 바발 만대분가 네, 하는 네, 네. 그 해협도 또 있잖아요. 네. 거기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그러면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쪽을 아예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보험료가 높은 문제가 아니고 네, 불안하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다 피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하고 유럽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멀리. 네. 네. 그러면 그게 조금 길게 보면 2주가 더 걸립니다. 그럼 돈이 엄청 드는 거네요. 그만큼. 돈만 드는 문제가 아니고요. 배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아, 배 왜냐하면 자체도. 항로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요. 그 배 하나의 항로를 가는데 지금보다 거의 뭐 2배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럼 배가 2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 물동량을 다 처리하려면. 그런데 갑자기 배가 그렇게 늘어날 수 없잖아요. 그럼 배가 부족해집니다. 네네. 그러면 운임이 올라가죠. 그거는 보험료뿐만이 아니고 운임 자체가 왜냐하면 운송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빨리 북극 항로를 개발해야 되는. 네, 북극 필요성. 항로가 개발이 되면 좀 나아질 텐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북극 항로를 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네. 북극 항로를 써서 뭔가를 하려면 러시아하고 뭘 하든가 그렇죠.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유전, 가스전 여기서부터 뭔가를 들여와야 그러면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게 우리한테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연료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중동에서 가져오고 미국에서 가져오고 이러잖아요. 네네. 북극 항로를 기본적으로 쓸 이유가 없고요. 아, 경로 자체가 해당이 예. 안 되는군요. 화물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수출입하는 거, 수출품을 놓고 보더라도 주로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네. 중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우리는 쓸 이유가 없어요. 아. 북극 항로가 열리면요. 우리는 재앙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네. 중국 배로 우리나라 3면의 바다가 가득 찰 거예요. 왜? 중국은 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시베리아 가스전, 유전 이런 데서 엄청나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또 러시아하고의 교역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중국은. 그렇죠. 네네. 당연히 그러면 북극해를 쓰면 굉장히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반도의 북극으로 가는 그 항로를 누가 제일 많이 쓸 거냐? 그건 중국입니다. 우리는 쓸 일이 없어요. 아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북극항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게 열리면 우리한테도 좋은 건가? 혹은 부산도 뭔가 더 기회가 있나? 이런 저는 이제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반대로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네. 기회가 있다면 네. 뭐 중국 배들이 어느 정도 기항을 해서 거쳐서 간다? 그때 입항료가 좀 들어올까? 아니면 쇠빙선에 네네. 대한 주문이 좀 늘어날 것 같다. 네, 워낙 배를 잘 만드니까. 예. 네. 근데 사실은 쇠빙선 그것도 우리는 지금 주문이 안 그래도 밀려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뭔가가 더 들어오면요. 처리도 안 돼요. 아마 중국이 그대로 만들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쇠빙선. 네네네. 예.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 그쪽 북극항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는 이유도 결국은 본인들이 이용할 거라서 그렇죠. 그렇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네, 중국 들은 것 같습니다. 배들이 주로 쓰지 한국 배는 쓸 일이 별로 없고 네. 우리는 물동량도 북극 항로를 통할 일이 별로 없고 그렇군요. 네. 워싱턴 내부에서도 뭐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고 공화당도 내부에서 사실 트럼프에 불만이 많지만 말은 못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가 정말 견제해야 될 주적은 그들 입장의 주적은 중국인데 네. 이렇게 중동에 또다시 발이 묶이게 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모든 이 자원들이 지금 많이 소진되고 쏠려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 부분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패트리엇 미사일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한 절반은 쓰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항공모함도 저렇게 가 있으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게 실제 전투가 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정비 받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지금 저게. 그러면 실제로 대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미국 항공모함들이 제때 거기 가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 병사들은 제대로 충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미국의 허점이 생겨난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네. 그런데요, 그 상대방인 중국도 지금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중국도 예. 이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요. 이란 전쟁,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네.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중국이 아주 치명타를 입었어요. 근데 그런 거 기사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상대적으로 덜 나오죠. 네. 중국이 입은 치명타가 뭐냐? 어떤 거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 네.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그러지 마. 그 정도 수준이지 미국한테 맞서서 뭔가를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안 되죠. 네. 기사에 나오는 거 분석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중국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강대국이라면 이럴 때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네. 편이 네네. 자기가 가장 가깝게 지내던 그 우방 국가가 네. 엉망이 되고 대통령이 그냥 잡혀가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고요? 그럼 저건 치명타예요, 중국한테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일단 치명타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군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무슨 말씀이냐면 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작전, 네. 이란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10,000개가 넘는 군사 목표물을 미사일과 전폭기를 가지고 폭격을 했잖아요. 거의 괴멸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지키고 있지 않았는가? 방공망이 없었는가? 네. 다 있었어요. 3중의 방공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3겹으로 쌓여진 방공망들. 그 방공망이 무엇에 의해서 구성이 됐었냐면 중국의 홍치 9B라고 하는 거, 최신 대공망 레이더와 미사일, 또 러시아 거 이걸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양쪽 다 그랬습니다. 최근 걸로 네. 2025년에 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무참히 파괴가 된 건가요?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자전을 전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뭘 뜻하는 것이냐? 중국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방공망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미국의 F-35라든가 이런 그 스텔스기들이 네. 중국의 하늘을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혀 못 막아냅니다.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5년째 접어들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더욱더 유심히 살펴보면요. 네. 러시아는 비행기들이 그 스텔스기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국가들 미국 F-35 못 사는 데들은 그 러시아제 SU-50, 뭐 45인가 50몇인가 네, 네. 그런 거 구입해다가 갖다 놨거든요. 스텔스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우크라이나가 갖추고 있는 대공망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전쟁들을 통해서 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군사력 수준이라고 하는 게 네네. 형편없구나라고 하는 게 그냥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어쨌든 당장 석유 가격도 오르고 군사적으로는 당장 피해본 건 또 없는 이제 중국이 있으니까 러시아가 웃고 있고 중국이 웃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속내는 그게 아니다. 내가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것이다. 웃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네. 기름값이 올라서 러시아는 푸틴은, 수입이 네. 올라서 웃겠죠. 조금. 중국은 미국의 힘이 좀 좀 빠지니까. 빠지니까 웃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거는 만천하에 드러난 그들의 무력함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상대조차 되지 않을 걸로 보였던 나라하고 5년 넘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지금 오히려 지는 상태로 이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웃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웃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버티는 기간이 뭐 길어진다 그런 측면은 있겠죠. 수입이 늘어나서. 중국은 오히려 이번에 자기네들 실력이 드러났고 다 뚫린다는 걸 알아가지고 더 국방비를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더 늘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10%대. 그런데 네. 그게
참 진퇴양난일 거라고 보는 것이요. 중국이 군부 숙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 최근에도 계속 하고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하잖아요. 네. 유심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숙청이 되는가? 무기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연관돼 있는 건가요, 지금? 예. 무기 만드는 최고 책임자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 사형 선고받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네. 예. 그 장류시아부터 시작해서 네, 다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라고 믿고 맡겨놨는데 다 돈 떼어먹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겉은 그럴듯하잖아요.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비행기들, 또 그 레이더들, 네. 또 자기들이 실험하는 데이터들은 월게임 같은 거 하면 다 그럴듯하게 나와요. 그 다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게. 네, 네. 예. 그런데 막상 실전에 가니까 이거 아니네. 미국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에서도 맞아요. 이거 아니네. 네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예전에 혹시 진행자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까보중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 까보니까 중국산이라는 네. 그런 말 그런 말 많이 많이 했었어요. 했었죠. 저 어릴 때 뭐 과거에. 저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 DJI 그 저 포켓 캠이라든가 액션 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까보중이었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던가? 이 소비 시장에서 소비가 되는 소비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물건이 나쁘면 안 팔리고 네. 이런 거는요. 네. 중국산도 계속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팔게 된 거예요. 스스로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끊임없이 검증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네. 전 세계 소비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무기는 그게 아닌 거죠. 무기는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인들이 굉장히 부패해 있는 민족이었어요. 민족 자체가. 청일 전쟁을 진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일본한테 형편없이 진 거거든요. 왜 그 당시에도 중국 청나라는 무기에다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네, 이런 그 영국식 무기들 이런 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럴듯했는데 일본하고 싸워보니까 게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만도 넘겨주고 뭐 다 그랬잖아요.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일반 소비 제품들은 처음에는 그랬지만 네. 끊임없이 시장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개발을 하고. 예, 가성비 최고인 제품이 됐는데 네. 무기는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아. 이제 네. 좋아지겠죠.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다 숙청당했고 어.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무기는 뭐 일종의 제조업이긴 하지만 뚝딱 만들어지는 건 또 아니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지금 중국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정치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고 군사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뭐 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경제 쪽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중국이 5%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네, 본인들은 5% 성장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1% 성장인데 뭐 올해 2% 성장을 하느니 뭐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엄청 칭찬하죠. 네. 중국이 5% 성장을 하면요.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거에 10% 성장할 때에 비교하면 비교해서. 덜하지만 여전히 5% 성장이라고 하는 건 무시무시한 성장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다고 그러냐. 네. 이중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 구조요. 예, 그 5%라는 그 숫자 자체도 믿기가 쉽지 않지만, 네네. 예, 그래서 그 로디움 그룹이라든가 이런 중국 전문 싱크탱크들은 저거 1% 아니야? 또는 2% 아니야? 그렇게 분석 결과들을 내놓지만 그거야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알 수 거죠. 없는, 아마 공산당 시진핑 주석 자신도 모를 거예요. 정확히 몇 % 성장을 한 건지. 네. 왜냐하면 그 숫자라고 하는 게 다 지방정부에서 보고되어서 네. 온 거를 취합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런데 특히 중국은 그 5%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인 거는 일반 인민들의 생활과 GDP라고 하는 그 숫자로 장부에 네네. 기재되는 상황과 너무나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중국에 노숙자가 넘쳐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농민공들 다 자기 지방,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왜? 도시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기차, 온통 전 세계 전기차는 다 중국이 쓸어버리지 태양광, 배터리, 조선 선박들 뭐 그야말로 중국이 뭐 하나 만들면 전 세계를 그냥 다 덮어버리거든요. 네. 네. 이게 이중구조인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먹고 사는 데 대한 투자는 뭐였냐면 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였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집값도 올라가고 집도 많아지고 네. 사람들이 주거 생활도 풍요로워지고 그런 과정을 거의 한 20년 거쳐왔던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거죠. 근데 시진핑 주석이 보기에 이거 아니야. 이거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어. 네. 이거는 썩은 자본주의 방식이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돈 끊어. 그 중국의 큰 대출들은 대부분 국영은행들이 하고 있거든요. 5대 국영은행들. 거기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 부동산이 다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1억 채가 유령주택이니 네. 뭐 그럴 정도로 부동산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 돈을 못 쓰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큰일이 날까봐 저축만 하고 내수는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이런 식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영은행들이 부동산으로부터 거두어 들인 그 돈을 어디에다 쏟아붓느냐? 그거를 전기차에 태양광에 네. 조선산업에 우주산업에 뭐 미사일에 이런 데다가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국몽이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점점 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잘 안 생겨요, 거기는.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긴 한데 중국의 인민들의 삶과는 별로 관계없는 네. 첨단 산업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민들은 점점 가난해져요. 네. 경제 규모는 거기서 커져요. 거기서 이제 5%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 방식하고 정말 다른 거죠. 네. 교수님 사실 네.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이번 전쟁으로 웃고 있는 건 푸틴하고 시진핑이다 뭐 이런 일반적인 언론 보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푸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람의 관심이 분산됐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갈 무기가 지금 이란 쪽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미국 재무부는 석유가 부족하고 하니까 막 몇 달 동안 저기 러시아산 석유 그래 배 통과시켜. 모든 게 다 푸틴의 행운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 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전쟁과 이 러시아의 어떤 관계랄까요? 함수 관계? 러시아 바깥의 상황을 놓고 보면 푸틴이 반사이익을 굉장히 크게 봤어요. 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올라가니까 러시아의 가장 큰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석유 가스 판매 역시. 수입인 거고, 예,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웃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자기들 전쟁 내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내부 사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전쟁과 관련돼 있는 거죠. 자기들 전쟁. 네. 네. 자기들 전쟁은 지금 큰일 난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하시는. 예. 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전승절 행사라고 하는 걸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네. 5월. 러시아에 있어서 푸틴 시대에 들어서 전승절 행사라고 하는 거는 통치자의 힘을 과시하는 자리인 거고 러시아의 국력을 과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온갖 최신 무기들은 다 나와서 거기서 퍼레이드를 벌리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친한 나라의 그 정상들은 다 와서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런 자리예요.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가고. 예, 시진핑도 갔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요 아주 소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별로 안 나왔군요. 예, 정말 소박하게 북한이 갔어요 거기에.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예, 북한이 갔고 거기에 네. 네. 북한이 중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이라든가 전차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병사들만 나왔어요. 그리고 빨리 끝냈어요. 그리고 외국의 정상들 헝가리 뭐 몇 나라 왔어요. 카자흐스탄 뭐 몇 나라. 주변국들. 네. 그 얘기는 이유가 뭐냐? 네. 위험한 거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겁니다. 푸틴이 지금 그 방공호 네. 예, 벙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설마 하긴 했는데 실제입니다. 실제 벙커 생활을 뭐 위에 올라오기도 하겠지만 벙커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전승절 행사에서도 그렇게 오래 나와 있지 않았어요. 노출을 최대한 자제했군요. 예. 왜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무서운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통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아주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거의 역전을 당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미국이 도와줘서가 아니고요. 유럽이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드론과 인공지능 무기들인 거예요. 놀랍도록 달라진 거예요. 그 무기들이. 그게 미국과 유럽의 지원 때문이 아니라는 아니요, 말씀이신가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놀랍죠. 네네. 드론은 본인들이 가서 어드바이스 정말 한다고 하던데 이번에 이란 이제 드론에 대해서 본인들이 노하우가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직접 가서 중동 가서 네네네.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팔란티어라고 네네. 하는 실리콘밸리의 그 국방 스타트업 있잖아요. 그렇죠. 팔란티어하고 우크라이나 기업하고 지금 조인트 벤처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놀라운 나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전쟁이 이렇게 지속되면 네. 소진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놀라운 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일반 국민들은 소진이 되죠. 당연히. 그렇죠. 많이 죽었고. 지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돈도 떨어지고. 네네. 그런데 거기에 스타트업들이요. 완전히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새로운 방위 산업이 거기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발전해서 진화하고 있군요. 예, 스스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냥 중국산 드론 가지고 뭐 거기다 폭탄 매달아서 뭐 어떻게 하는 그 정도였는데 네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로봇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상 드론들 있잖아요. 네네. 예, 조그만 이 상자 같은 데에다 바퀴 달아가지고 네네. 총 달아서 지 알아서 가고 뭐 하는 그것들이 이제는 러시아 병사들 가서 공격해가지고 항복도 받고 포로도 잡고 그러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났을 때 사실은 군사적으로 계속 뭔가 개발만 했지 아까 중국 그 군사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테스트할 실전에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장이 하나의 그 테스트베드가 됐다. 그래서 모든 첨단 무기들이 실험장이 됐다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험장이 됐죠. 네네. 실험장이 됐는데 거기에서요 확실하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러시아 무기가 너무 형편없다는 거. 초반에 다 형편없게 깨져버린 겁니다. 전차가 깨지고 네네. 예, 비행기도 못 날아다니고 뭐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의 그 엄청난 무기 기술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리고 네. 그 재고도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러고 오히려 이제 뭐 그 옆에 그 폴란드에서 지원해준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교착 상태에 있었어요. 네. 처음에 러시아가 초반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면적 한 20% 면적 네, 정도를 돈바스 지역. 점령을 했잖아요. 네네. 초반에 거의 거기서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요. 예,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그거를 뺏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걸 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뭘 하고 있느냐 지난 겨울부터 시작한 것이 네. 이제 우크라이나 일반 민간인들을 얼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력 시설 폭격하고 네네. 아파트 폭격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우크라이나가 그거를 못했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왜냐? 자기들 무기가 없고 미국이 지원해준 무기들은 너 러시아 땅 못 넘어가 네네. 국경 넘어가지 못해 하고 조건을 다 달아놨어요. 그랬었죠. 네. 왜냐하면 핵전쟁이 날까 봐. 바이든 때부터 철저하게 막았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러시아 국경 넘어서 1500km, 1600km까지 네. 우크라이나의 무기들이 넘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정유시설, 네. 뭐 그 석유 수출 항구들, 뭐 그 잠수함들 뭐 이런 것들 다 폭격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 수가 있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주변국이 지원이 아니고요. 네. 자기들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조건이 붙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스스로 개발하는 무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놀랍네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변의 나토 국가들이 네. 우크라이나한테 손을 내밉니다. 배워야 되는 상황. 예, 그래서 네. 합작 공장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덴마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네. 독일, 영국 뭐 다 이러죠. 근데 지금까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지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 안 됐냐면 헝가리의 오반이라고 하는 오반 대통령인가 뭐 네. 하여튼 그 사람이 러시아의 거의 앞잡이 비슷한 그랬었죠.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네네. 대변인 역할을 했었죠. 예. 네. 근데 그게 EU라든가 나토의 회원국이잖아요. 또 네. 헝가리가. 거기는 만장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헝가리가 계속 비토를 하니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선거에서 네. 오르반이 탈락을 그렇죠. 하고 네. 새로운 총리 마자르라고 하는 네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은 거부권 행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EU가 우크라이나에게 네.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정말 탄력을 받는 거죠. 그러네요. 그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그게 100조를 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유럽 국가들이 네.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방어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다 뿔뿔이 그냥 각자 도생하고 있죠. 각자 사실은. 도생하고 네. 있고 그렇다고 방위 산업이 제대로 돼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엉망인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희망인 거예요. 버퍼존처럼 버티고 있으니까. 예. 처음에는 그게 버퍼였는데 네네. 지금은요 노하우예요. 그들이 새롭게 그 전장터에서 배운 수많은 노하우들, 러시아를 상대하는 방법, 네. 이게 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러게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빠져들어가지고,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부터 중국 시진핑의 속내, 러시아 푸틴의 속내 상황 전반적으로 여쭤봤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어쨌든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과 비교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 어쨌든 위험하게 보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한다. 이런 이제 말씀까지 정리해서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반적인 상황, 단기적인 것을 넘어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좀 예상해야 되는지, 무엇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예. 다만 1차 대전, 2차 대전 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무기 대 무기의 싸움이었다면 네. 지금은 무기 대 무기의 싸움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총체적인 전쟁이라고 할까요? 경제를 가지고 상대방의 목을 조이고 필요한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네. 하는 이런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걸 돌리기는 어렵다. 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 국내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까지 바꿀 수 있을까? 네. 이거 다 이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누가 지켜주지 않는 세상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정은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란 전쟁이 당장 끝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일종의 테러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 흐름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전략, 외교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2부도 김정은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